요즘 유럽에서요,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웃집 뒷마당 창고인데, 만약 그곳이 사실은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비밀기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자, 지금부터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뒷마당 창고의 습격,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.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? 에이, 설마 싶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. 바로 여러분 옆집 차고 아니면 뒷마당에 있는 그 작은 헛간이 알고 보니 거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최전선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?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현상의 한가운데에는요,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모든 건 런던의 한 조용한 주택가,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헛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새로운 흐름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? 독일에서 이른바 가족 창고를 운영하는 차오잉 씨가 한 말인데요. 이 말 한마디에 이 현상이 얼마나 복잡한 현실을 담고 있는지 그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. 바로 이분, 쉐열 씨가 그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. 원래는 상하이에서 런던으로 이민 온 평범한 주부였어요.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 뒷마당에 한 9평짜리 헛간을 짓고 거기서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을 받아서 다시 포장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. 근데 놀라지 마세요. 이 일로 한 달에 버는 돈이 무려 최대 5천 파운드, 우리 돈으로 거의 870만 원에 달한대요. 그냥 뒷마당 헛간 하나로요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뒷마당 창고들이 갑자기 그것도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?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이 현상 뒤에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배경이 숨어 있어요. 바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하나가 그 시작이었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미국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규제랑 관세를 확 올려버리니까 미국으로 가던 중국 수출 물량이 순식간에 40% 넘게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럼 갈 곳을 잃은 그 어마어마한 물량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? 맞습니다.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서 방향을 확 틀었고 그게 바로 유럽이었던 거죠. 말 그대로 유럽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.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였냐고요?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2024년 딱 1년 동안에만 무려 46억 개의 작은 소포들이 중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왔습니다. 유럽이 사실상 중국에서 오는 저가 상품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린 셈이죠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비밀의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최소 허용 기준, 영어로는 더 미니미스라고 하는 규칙인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일정 금액이 안 되는 싼 물건에는 세금을 안 붙이는 제도예요. 그런데 미국은 이 기준을 엄청 빡빡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는데 유럽연합은 150유로, 우리 돈으로 한 22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들어와도 돼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열려있는 문 틈으로 중국 상품들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온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수십억 개나 되는 소포들을 대체 어떻게 다 처리할까요? 여기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기존의 큰 물류회사들이 아니라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약간은 비공식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. 이걸 두고 사람들은 그림자 물류 또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 방식이요,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자, 우리가 테무나 쉐인 같은 데서 물건을 주문하잖아요. 그러면 그 상품들이 하나하나 포장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컨테이너에 마구 담겨서 통째로 유럽으로 보내줘요. 그리고 아까 봤던 쉐얼 씨 같은 현지 가족 창고 운영자가 이걸 받아서 주문 내역에 맞게 하나씩 다시 포장해서 마지막 고객에게 보내주는 거죠. 와, 이러니 비용이랑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정말 똑똑한 방식이에요. 이런 새로운 방식은 미국 시장이 꽉 막혀버린 중국 제조업체들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. 예를 들어 슬리퍼를 만드는 밤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매출의 80%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는 유럽 비중이 40%까지 확 올라왔다고 해요. 심지어 이분 유럽 소비자들 취향 저격하려고 BMW나 페라리 로고 비슷하게 생긴 슬리퍼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?
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. 당연히 아니었겠죠. 특히 유럽 현지에서 장사하던 소매업체들은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고요. 결국 유럽연합 전체가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분들이 왜 그렇게 위기를 느꼈는지 이 비교를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. 프랑스 브랜드 르슬립에서는 속옷 한 장을 15유로에 팔아요. 그런데 중국의 쉐이는요, 똑같은 15유로에 무려 5장을 팝니다. 한 장도 아니고 5장이요.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? 이건 경쟁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결국 유럽연합이 칼을 빼들었습니다. 원래는 이 150유로 면세 혜택을 좀 여유 있게 한 2028년쯤 없앨 생각이었거든요.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계획을 확 앞당겨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2026년 7월부터 이 작은 소포들에도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소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이건 그냥 중국산 싼 물건이 많아졌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글로벌 무역 전체의 판도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이 신실크로드 현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는 규제 차익거래예요. 돈과 상품은 언제나 물처럼 저형이 가장 적고 세금이 가장 싼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라는 거죠. 둘째는 마이크로 물류의 등장입니다. 이제는 뒷마당 헛간 같은 아주 작은 네트워크가 거대한 물류 공룡들을 위협하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파장. 미국에 내린 관세 결정이라는 작은 날갯짓 하나가 유럽 대륙 전체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 것처럼 세계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유럽의 문도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. 갈 곳을 잃은 이 엄청난 상품의 홍수는 다음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어느 대륙, 어느 나라의 문을 다음 타겟으로 두드리게 될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다음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